네, 4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윤기찬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필립 컨설팅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총선이 이제 딱 29일 남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행보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동선을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을 찾습니다. 모레는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 그리고 호남에 이어서 16일에는 경기도 평택을 찾을 예정인데 일단 오늘 서울 영등포와 양천을 찾는 것 윤주진 대표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행보에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기존에는 최근 들어서 경기권을 좀 주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수용성이라고 해서요. 수원, 용인, 성남. 이 경기 남부벨트는 이제 이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공략에 있어서 먼저 이 서울을 에워싸는 경기권을 먼저 방문을 하고 이제 고양시를 방문했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 들어와서 영등포와 양천을 찾았는데 이 영등포와 양천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두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김영주 부의장을 영입함으로써 민주당 후보와의 이제 리턴 매치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자룡 비대위원이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을 꺾고 어렵게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서 황희 의원과 겨루는데요. 네. 이 영등포와 양천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한강벨트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교두보이자 또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서울 영등포와 양천을 찾았는데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옮겨오면서 영등포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만 사실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 영등포 갑과 을 모두 석권을 했었고 양천 역시 양천 갑과 을 모두 민주당이 석권한 지역입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모두 석권했던 지역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는다는 것, 아무래도 서울의 판세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지방선거 대선의 네.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 저기서는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조직이 다소 좀 국민의힘에 유리한 조직 구성으로 된다. 이런 거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것이고 네. 대선 때 또한 조금 표차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최현일 그 옛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졌다가 이번에 공천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현일 구청장과 김영주 전 부의장과를 비교해 보면 사실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조금 더 표 흡수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당적을 옮긴 것에 대해서 김영주 부의장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만약에 그 당적을 옮긴 대로 유권자들의 마음도 따라와 준다 그러면 저것은 또 상당히 저희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양천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불리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양천 갑의 경우에는 양천 을은 조금 불리한 지역이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바뀐 이후에 다소 유권자들의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양천 갑에는 이제 구자룡 비대위원이 출마를 해서 사실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수진 의원과 혈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다소 추스리는 이런 비대위원장 행보의 의미도 있다. 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두 분이 다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제가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지역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지역구마다 이렇게 다 일일이 분석하는 게 나중에 언젠가 다 갈 지역인데 네. 이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게 매우 절실할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은 지난 총선 때 49석 가운데 8석밖에 못 갖고 온 지역이니까요. 당연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좀 더 진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좀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전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게 나중에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네. 지난번에는 뭐 참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경기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충청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빼앗겼던 지역구를 되찾아오면 일당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전략에 굉장히 충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지금 공천 결과를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일단 탈락을 했고, 네. 그리고 경기 하남갑에서는 이용 의원, 그러니까 친윤계 초선으로 분류되는 이용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예. 하남갑 같은 경우를 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용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 간의 대진표가 짜여졌네요. 예, 결국은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친윤의 대표 기수와 네. 또 친명의 대표 선수인 두 분이 하남갑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 의원은 원래는 사실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고 했는데 이제 당에서 결국은 이용 의원에게 기회를 줬고 결선에서 당선이 돼서 이번 선거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구 성동 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운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본선을 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해운 의원이 과거에 서초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네. 한번 지냈었고 또 지난번에는 동대문에 출마를 한번 했었습니다. 선거를 그래도 서울에서 계속 내리 출마했던 경력이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 바로 옆 지역구에 또 윤희숙 의원이 이제 그 후보로 나서고 있잖아요. 같은 KDI 출신 그런 여성 이렇게 쌍두마차로 같이 선거를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님, 사실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 갑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서울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처음에 종로에 출마를 선언했다가 성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일단 오늘 경선에서 이해운 의원에게 패배를 했는데 앞으로 하태경 의원의 거취는 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본인이 이번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네.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미 공천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에서 역할할 수 있는 주자로 역할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사실 끝난 상황이고요. 아직 젊은 상태죠. 선수에 비해서 나이가 상당히 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한 이후에 향후 정치적인 진로를 모색해야 봐야 되는 것이고, 저 선거 결과를 보면서 조금 생각나는 부분이 하태경 의원이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이제 결선에 갔지만 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전 지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지상욱 의원의 역할이 물론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당심이 국민 여론조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선의 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최선을 다했지만 당을 위해서 아쉽겠지만 당을 위해서 역할이 또 남아있다. 이렇게 아마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로써 총선이 29일 남았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역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 한강벨트 지역입니다. 한강벨트 지역에서 대부분 대진표가 완성됐기 때문에 과연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거뒀던 한강벨트에서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지금 주요 격전지를 좀 살펴보시면 서울 마포을에는 함은경 대 정청래, 또 중성동갑에는 윤희숙 대 전현희, 강동갑에는 전주희 대 진선미, 광진을에는 오신환 대 고민정의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아무래도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고 또 강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을에 출마를 했던 박민식 후보가 강서울로 지역을 옮겨갔고 영등포 갑에서는 허은하 개혁신당 대변인이 출마를 하면서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강성필 대표님, 지금 한강벨트 판세 현재까지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 한강벨트가 사실 서울의 어떤 선거 결과를 가로지르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온 거 보면 영등포 갑부터 보면 사실 김영주 의원이 한 번 더 국회의원 하고자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엄청 큰 상태에서 허은하 의원까지 출마를 하게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보수 후보가 2명 그리고 진보 후보가 1명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민주당 강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 좀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또 마포을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이 월등하게 앞선 가운데서 함흥전이라는 어떤 과거 운동권 어떤 같은 계보를 출동을 시켰는데 사실 저게 지금 운동권 대 운동권이라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을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또 저런 후보를 맞서게 하는 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윤희숙과 전현희 저기가 사실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중구 성동 갑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옆에 송동을 그리고 용산 아래 중국 종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할 것이다. 그래서 86 청산 때문에 후보를 세웠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출마하지 않게 되어서 이 86 청산론이 공허해진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전현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4년 만에
강남을을 민주당에 안겨준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이 보수 진영까지 아우를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강벨트가 민주당의 공천 파동 후에 조금 침체된 지지율을 다시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7석 이상은 저는 가져올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강벨트 지역은 워낙 격전지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의 판세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주진 대표께서는 지금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은 강동갑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성적이 나쁘진 않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진선미 의원이 좀 내리 재선 3선을 했기 때문에 전주혜 의원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한 선거구라고 보이고 있고 또 강동갑 지역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강남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표심이 많이 좀 변화한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광진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 추미애 전 장관과 또 고민정 최고위원의 아성이 아직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러한 그 후광이 있다 해도 오신환 전 의원이 사실은 과거에 관악에서 정치를 했던 분이 이곳 광진에 옮겨서 하는 것인데 이것에서 아직 주민들이 좀 받아들일 준비의 분위기가 좀 안 돼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님. 저는 이제 방금 오신환 그 전 서울시 부시장 얘기했는데 오신환 서울시 부시장의 경우에는 개인적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고민정 의원에게 뒤져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듯이 오신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리전의 양상으로 치러야 된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형식으로 치러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현재 정권의 어떤 정책 측면도 있지만 서울시장의 정책을 차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영향권 아래에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윤희숙 전 의원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저 지역이 상당히 관심 포인트가 있는 지역인데 저는 만만치 않은 대결이라고 봅니다. 저 지역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상당 22% 차이로 이겼죠. 네. 그런데 구청장 선거에서는 또 정현호 구청장이 상당히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리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념적보다는 실리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어떤 경력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전현희 국민위원장의 경력과 정치 과정이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은 두 분의 개인기가 상당히 그 지역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한강벨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지역은 주로 강남하고 송파 쪽 지역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한강벨트가 한강을 끼고 있는 전 지역이 한강벨트가 돼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은 이제 일종의 계급투표 현상도 나타나고 네. 또 욕망의 정치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늘어났던 것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늘어난 거는 주민들이 뭐 만들어서 된 부분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심판 여론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의 선거에 걸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표심을 그대로 갖고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대체적인 국민 여론 여기에다가 각 지역의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지역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구성 그리고 후보자들의 어떤 좀 면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전의 선거랑 같은 비슷한 어떤 그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중성동 을에 하태경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건 좀 의외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좀 뼈아픈 것이기도 해요. 제가 이혜원 의원이 뭐 이 경선 후보가 됐다는 걸 그걸 나쁘게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헌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왔던 두 명의 정치인이 있었어요. 네. 장제원 의원 불출마, 하태경 의원의 험지 출마. 근데 장제원 의원 불출마는 결국 자신의 가신을 그 대신에 집어넣었다. 이런 것들로 좀 어느 정도 훼손이 됐고요. 그 정신이나 가치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제가 먼저 험지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결국 경선에서 탈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에 상징이 됐던 희생이나 헌신 이런 이미지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까지의 한강벨트 판세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고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발언들이 어떤 공적 이슈에 관한 것일 때는 그 내용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그런 걸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국민 눈높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대구 중남구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는데 과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던 사실 그리고 일베 게시글을 공유한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지금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준희 대표님,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나 15일 날 광주 방문 일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 날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선을 통과한 일단 네. 무슨 전략 공천이라든지 비례 공천, 단수 공천도 아니고 본인이 자력으로 지역 민심을 얻어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 경선까지 이긴 후보를 이렇게 취소하는 것이 맞겠냐. 홍준표 시장도 그런 지적을 했죠.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의 저 발언들과 이 행적들은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즉 5.18이라고 하는 과거의 여러 논란과 그 반복됐던 사회적 이슈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이슈가 바로 네.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 논란이거든요. 다른 이슈와는 달리 이 도 변호사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워 담기 어려운 어떤 발언들을 했다고 보이고 또 문제는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발언들이 또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을 제가 점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떤 용퇴를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강성필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요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메랑에 대해서 바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표현 공천이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중에 일베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도태우 변호사가 일베의 글을 본인의 SNS에 공유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5.18 민주화 항쟁을 북한군이 개입했다. 지금 2024년도에 이거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이 말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또 이뿐만이 아니라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도 옹호를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국민 상식과 너무 맞지 않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분이 얼마 전에 광주를 가셔가지고 5.18 정신을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찬성을 하셨는데 바로 도태우 변호사같이 5.18 북한 개입설 그리고 5.18 정신이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본인의 말과 반대되는 그야말로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대구, 중구, 남구의 이 한석을 지키려다가 수도권의 열석, 수도권에도 호남 출신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지만 중도층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열석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태우 변호사는 2022년도 보궐선거에 같은 지역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제 저 발언한 이후였죠. 그렇게 한번 유권자 앞에 본인이 그 발언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냈었고, 그리고 이 발언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처럼 저는 면접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대면 질문을 통해서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당시에 발언하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면 면담을 통해서 본인의 진위를 파악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저게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얘기를 번복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후보를 무효화시키는 정도까지 이르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5.18 왜곡법이 발효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법 위반의 면은 또 없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 감안한다 그러면 공관위에서 추가 면담을 통해서 본인의 진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그 진위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행보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수영에서 공천을 받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 또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 청주 상당의 공천자 정우택 의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장해찬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 후보 결정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장해찬 최고위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정우택 의원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각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안 얘기하기보다는요,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안마다 굉장히 발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선거와 관련돼 있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돈봉투와 관련돼 있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5.18과 관련돼 있는 이른바 망언이라고 할 수 있는 발언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걸 제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고 국민들 또 유권자들한테 인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식에 관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잡음 없이 계산돼 있거나 또 잡음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보다 확실히 돋보였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사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타이밍도 늦고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선을 통과했는데 우리가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감점을 받고 45% 감점 받고도 경선에서 합격이 됐다. 그러니까 당내 후보가 됐다고 해가지고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당선 축하회를 열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 간부까지 참석을 해서 뭐 지지 발언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케이크, 축 당선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케이크를 보는 순간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얼마나 오만해 보이겠어요. 이건 그 지역의 유권자뿐만 아니라 전체 다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엄중 경고,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5.18 관련된 5.18 북한군 개입설 문제, 이미 우리 사회에서 평가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거 과거 발언, 저 당선되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럼 뭐하러 후보자 검증을 하고 이력을 확인하려고 하겠어요. 이력 다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걸 좌고우면하면서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도태우 변호사가 극우의 지지를 받거나 TK 지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까지 해서 그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을 여기서 만약에 탈락시켜버리면 또 역으로 반발이 일지 않을까, 이러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전에 국민이 보였던 모습하고도 많이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앞으로 잡음처럼 계속되면 잔매 장사 없다고 국민의힘도 굉장히 큰 타격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해찬 최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한번 글을 쭉 읽어봤는데 저는 장해찬 최고가 쓰는 그 이전에 외설 소설 문제도 좀 있었고 그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본인이 어떤 내용을 쓰려고 했는지 취지는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거기 보면 무슨 운동선수 출신 감독 긱스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표현은 아니고 이제 서사, 꾸며가는 표현이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 부분은 장동혁 사무총장의 얘기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서 어떤 경위로 쓰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하면서 사과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본인이 만약에 사과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거는 후보의 자격 문제로 비화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사과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사안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대표님. 저는 그 정우택 그 후보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우택 후보가 경선을 했잖아요. 경선을 하기 전에 그 CCTV 영상과 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CCTV와 관련된 추가 어떤 증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페 주인이 본인이 처음에는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또 다시 추가로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회유라든지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번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그 의원의 돈봉투와 관련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사실 들리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공천 소란이 조금 다소 컸기 때문에 가려져 있던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한 잡음들이 더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공천을 보고 뭐 범죄자들이 많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도 43명이나 범죄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 또 민주당은 또 음주 가산점이 있냐라고 했는데 43명 중에 또 17분은 음주운전 전란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당의 소란 때문에 다소 잠재워져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다시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우택 네.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이제 물론 어느 분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죠. 저 부분은 정우택 의원과 또 당사자 간에 서로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선거 국면이라서요. 지금 만약에 정우택 의원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직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진실성을 담보가 된다라고 일단은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본인이 직을 잃게 되고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그런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거래 아마 지역의 언론에 보도 안 돼서 그렇지 저도 경선을 뛰어봤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후보자에게 겁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모두 공천,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선대위 체제로 본격적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체제에 대해서 발표가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에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까지 4인이 보좌하는 5인 선대위 체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윤준인 대표님, 먼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이거는 널리 알려졌던 얘기였고 예. 오늘 추가로 포함된 4인의 면면을 보면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의원, 특히나 이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뛰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현재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 수도권에서의 좋은 성적을 내야만 네. 이번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그 절박함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아마 공동선대위원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외부 인사가 없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이제 당의 원로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선대위를 좀 다채롭게 꾸민 경향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당내 인사로 꾸린 점은 네. 아무래도 이 기동성과 또 의사결정의 어떤 신속성 그리고 또 통일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구성한 것이라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야 이제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누가 보더라도 친윤의 색채가 강하지만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느 정도의 좀 고초가 있던 분들이잖아요. 과거에 김기현 대표와의 경선에서 또 경쟁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부에서는 조금 불편한 관계였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안철수 의원까지도 품어서 이렇게 공동선대위를 꾸린 것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권심판론을 넘어서는 어떤 총선 필승의 각오를 이번에 반드시 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걸 좀 너무 지나치게 나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급조한 티가 너무 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를 모시거나 아니면은 뭔가의 가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흔히 그냥 바로 당에서 데리고 와서 섭외를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닌 뭔가의 인물을 원하잖아요. 선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부탁을 했다, 고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곤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라는 걸 아예 확고하게 두고 난 다음에 다른 고민들을 특별히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진급이라고 할 만한 그리고 당에서 바로 섭외해서 일종의 이제 서울 수도권에 대표 주자로 내세울 만한 의원들을 그냥 포진시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저뿐만 아니라 보수신문에서도 그렇게 지적하던데요. 민주당은 사실 그동안의 단점이 좀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단점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잘못해서 그 심판론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까지 받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선대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를 모시고 와서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통합이나 화합의 가치를 끌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의 당내 공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공천 갈등을 치유하고 또 위로하는 역할을 김부겸 전 의원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라든가 또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내 이해찬 전 대표가 하는 말에 감히 누가 반기들 사람이 없을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어떤 가치를 쥐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외에도 선대위를 메모드급으로 20명 정도로 구성했다고 하는 거는 그 선대위 구성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이제 중진급 의원들이라고 하는 의원들, 안철수 의원은 뭐 사실 비운계다 이렇게 해서 단일화의 어떠한 파트너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정 운영의 해방권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합류했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만 자기 지역구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건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선대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오늘부터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민의 미래 후보 신청을 한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그리고 진종호 전 사격선수,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국교소 본부장,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안상훈 전 사회수석, 찬효정 전 부대변인 등이 꼽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러 들어있는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우회 공천 아니냐, 용산 출신 인사들을 우회적으로 공천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결과를 봐야 되겠죠. 순번 배치를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 민주당의 비판은 일단은 그 공관위에서는 새겨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 출신 중에 뭐 할당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의 의미는 우리 정당이 앞으로 가야 될 지향점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는 대표성이 작은 집단의 대표를 모셔와서 국회에서 대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상훈 수석의 경우에는 사실 비대위원으로 영입돼 있던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인가요? 그분하고 겹쳐요. 사회복지 측면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관에서 고민을 상당히 해야 될 것이다. 안상훈 수석이 만약에 선택이 된다 그러면 비례대표 선정 기준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관위가 상당한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필 대표님. 저는요, 그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 접수를 할 때 이게 비공개가 있나 봐요. 저는 그 무슨 형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지금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전 MBC 사장하셨던 김장겸, 이 두 분께서 이제 비공개로 신청을 했다고 제가 언론을 봤는데, 일단 김행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제가 일일이 하나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국민들 보기에는 절대로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도 이탈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김장견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동을 부당행위로 노동을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죄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지난 2월에 특별 사면을 받으셨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특별 사면 후에 어떤 단수나 경선을 통해서 공천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3대 권력기관,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고 그다음에 공천을 신청해서 어쨌든 간에 공천을 받게 돼서 후보로 나선 거예요. 이 중에는 약속 사면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특별 사면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공천을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김장겸 전 사장까지 특별 사면 후에 이렇게 공천을 신청한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어떤 헌법상 정해져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헌법상 권한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너무 남용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말고 이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범죄자 뭐 이런 얘기 프레임을 많이 씌우는데 이거와 어떤 변별력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비명계 현역인 박용진 의원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하위 10%에 포함이 되면서 30% 감산을 받았는데 결국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를 했고, 또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서대문갑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 지역에서는 친명계 원외 인사로 분류되는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아 변호사 공천 과정에서는 룰 변경에서부터 경선 후보 번복 논란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 친명 후보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박용진 의원의 탈락 그리고 김동완 변호사의 공천, 지역구는 다릅니다만 같이 묶어서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용진 의원의 탈락은 아마 곱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비명계 마지막 남은 이제 그 경선 결과다. 그래서 주목을 많이 언론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이 30% 감산을 받았잖아요. 그때 2명이서 결선을 붙은 건데 거기에서 재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북을 해서 민주당 당원도 많은 지역이고 거기서 재선을 했다고 하면 일종의 자기의 권리 당원도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원 투표에서 본인이 100이라고 하면 최소한 정봉주 의원을 지지하는 이른바 강성 그 지지자들을 뺀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정하게 표가 갈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 50%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국민 여론에는 박용진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30% 감산을 과연 극복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요. 국민 여론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겠지만 자신이 관리하던 일종의 권리당원이나 지역의 당원들한테서도 외면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그 당원들이 외면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랑 대선 경선에서 붙은 대상 상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검찰권에 의해서 민주당이 흔들릴 때 박용진 의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모습이 있었던가? 이걸 당원들이 전 지켜봤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당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 이런 당원들의 반발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당원들의 선택도 한 번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대문 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디션 방식이잖아요. 근데 성치훈 전 행정관이 일종의 이제 성폭력 문제 2차 가해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공천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했던 거고요. 그것도 역시 오디션에서 선택된 거예요. 근데 당에서 이런 인사를 만약에 또 경선에 붙여서 거기서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훨씬 더 반발 여론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컷오프를 두고도 이건 꼭 김동완 변호사를 위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3자 경선으로 붙였어요. 근데 그걸 또 당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오디션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러면은 김동완 변호사를 애초에 붙이려고 당이 의도를 가졌던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오디션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뭔가 의심의 시선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경선 룰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이거는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은 의혹제기나 논리였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준희 대표님. 저는 이것이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박용진 의원 한번 보십시오. 하위 10%로 이제 일단은 공개 망신을 딱 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누가 빵점 맞았는지 알만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흘렸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박용진 의원이라고 보통 추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을 둘러싼 이 개딸과 어떤 유튜버들의 엄청난 공격, 정봉주 의원 그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 자 이렇게까지 거의 먼지 털듯이 터는데 그런 박용진 의원이 아무리 본인 지역구라 하더라도 민주당 권리당원의 마음을 다시 가져오기가 쉽지 않죠. 즉 이미 표적이 딱 돼서 마녀 사냥을 당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선거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봤을 것이고 완전히 기울어지다 못해 거의 절벽이 된 운동장에서 싸운 것이라 봐야 될 것이고요. 김동완 변호사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애초에 3인을 선정할 때 들어가지 못했던 후보가 최종적으로 1등을 한다? 자,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많은 국민들에게 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결선 과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성치훈 전 행정관의 그 문제, 저는 사실 그것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초에 그렇다면 결격 사유로 거르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2명을 두고 사실은 결선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아예 탈락이 됐던 후보를 새롭게 붙여서 그럼 거기도 사실은 친명 후보라고 하는 딱딱지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이번에 이루어진 이 두 경선은 완전히 친명에 의한 어떤 라벨을 딱 붙여가지고 당원을 동원한 그런 경선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하나 네. 이제 박용진 의원이 떨어진 과정에 대해서 보면 물론 투표를 했으니까 본인은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선 투표는 보니까 30%의 감산을 적용하지 않은 수치예요. 그렇다면 52대 48로 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원에서 52대 48은 그럼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낙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당심이 어디 있다는 거 또는 지도부의 생각이 어디 있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과연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도 하나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정당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 투표를 한 거죠.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50%를 반영하든 80%를 반영하든 그걸 보정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 여론조사가 박영진 의원이 거기다 적었듯이 응답률이 6.5%예요. 6.5% 응답률이고 일반 국민들은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당원분들이 받습니다. 권리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사실은 당원 100%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당원 100%라고 본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의 정도의 뭐 저희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 정도의 의정 활동을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해왔던 분이 저렇게 맥없이 주저앉는다. 이게 과연 정당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룰 세팅할 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말씀하셨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 경선 붙여서 현역들 감산 받았잖아요. 근데 경선 붙어서 살아 돌아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보통 현역 의원들은 그만큼 페널티를 사실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현역이라고 하는 지위를 누리기도 했고 그리고 지역을 관리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확실히 신임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선에서 일정하게 감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또 현역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그걸 못 보여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지금 그 대구 경북이나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50대 50이잖아요. 당원 50에 국민 여론 50이잖아요. 그 똑같은 룰이에요. 민주당도. 당원 50에 국민 여론 50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여론, 국민인지 전화 받은 사람이 국민인지 아닌지 다 검증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박용진 의원만 특별히 불리한 룰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그게 마치 자신한테 불리한 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였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추측컨대 본인의 하위 10%의 감산 적용 대상이 왜 됐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지 그 룰 세팅할 때 10% 20%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 의정 활동을 잘했고 입법 준비도 잘 해왔는데 왜 내가 하위 10%냐 이것은 이재명 대표와의 그동안의 두 번의 경쟁 관계 때문에 내 자객을 통해서 나를 낙선시킨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함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3명을 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선대위 첫 회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용산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치러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진실하고 절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천 받으신 분들은 공천에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그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와 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듣고 오신 대로 민주당은 3톱 체제로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강성필 대표님 먼저 이 3인 선대위원장 체제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해찬 전 대표와 김부겸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재명만으로는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을 결집하고 어떤 네.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지역구에 가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백전노장 선거의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그립감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선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의 어떤 중진들 중에서는 중도를 통합할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또 우리의 험지라고 보이는 뭐 TK, PK에서 인지도와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그 고려를 한 인사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 이제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떤 직함을 달고 뛸지 모르겠지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가 어떤 직함과 상관없이 민주당을 위해 뛰겠다,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서울의 어떤 특히 중구 성동 갑에서 역할을 좀 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는 그 이탄희 의원같이 좀 젊으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국회 법사위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그 위원장의 어떤 그 달변에 많이 좀 쓴소리를 당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탄희 의원이 조근조근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되면은 더 멋진 선대위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3인 선대위 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존의 민주당의 분란과 그 분열상을 잘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그 첫 단추는 잘 꽂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성이에요. 왜냐하면 당 대표와 또 당 최고의 원로 그리고 어떤 영남 출신으로서 그 지역 차별을 지역 감정에 대한 극복이라든지 또 영호남의 화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세 분이 3대 선대위 톱으로 이렇게 올라선 것은 어쨌든 민주당의 그동안 국민들에게 줬던 실망을 수습하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해찬 전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실권을 갖고 네. 선대위의 운영과 또 통솔 지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당장에는 선대위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또 본인이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좀 국민의힘이 이러한 민주당의 수습 국면을 보면서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 대사 임명돼서 출국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장관 고발, 탄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 해당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당록으로 채택했는데 박주민 원내수석이 도피성 해외 출국 관여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종섭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남발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지금 처리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 공세 쪽에 더 가깝다고 보고요. 본질적으로는 왜 그런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인사가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차관이나 차관복급이 가는 자리인데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고 임명되고 난 직후 바로 다음 날 출금 조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공수처 나가서 4시간 동안 조사받고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일요일 날 그것도 시드니행도 아니고 브리즈번 비행기를 타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라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결국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이 문제의 제일 핵심 당사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한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내보낸 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달 전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어요. 굉장히 일종의 북한 이슈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천안함 사건이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무상급식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는 절실하게 다가간 측면이 있는데요. 유독 2030 세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집권 여당에서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보수 쪽에 투표가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층은 정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 위기가 생기면 내가 그 당사자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해병대 최상병 사건은 이건 이념 문제를 떠나서 여야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후 사후 처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젊은 층한테 굉장히 분노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다급하게 일 처리를 하고 또 어설프게 일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원래 의혹 제기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국회 4월 3일 정도면 부의가 돼요. 이것도 선거 전에 부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이후 처리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선거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수사도 공수처 수사가 되고 있고 경찰도 수사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군인이 원래 그 민간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군에다가 그 적용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에 통보하지 말라라고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수사권이 없는 군에다가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그냥 넘겨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물론 중간에 번복이 됐습니다. 과정에서. 근데 그 번복된 내용 자체가 번복 이유가 맞는 것인지 번복 전이 맞는 것인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결재 개선상에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또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또 말씀하셨듯이 이미 2023년도 10월경에 패스트트랙에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4월 달쯤이면 이게 특검이 이제 거의 통과가 됩니다. 이 총선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되는 것이지 총선 국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임명을 받고 가는 대사에게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것이 총선 국면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강성필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게 총선 이후에 표결을 통해서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핵심 피의자 그리고 이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이준석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무리하게 임명을 해가지고 빨리 해외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대사로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소환하고 이런 게 물리적으로 쉽겠습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출국 금지를 시켰어요. 출국 금지된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대통령실이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된지도 몰랐다는 것을 민주당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출국 금지된 이후에 또 출국 금지를 풀어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10,000명이 넘는 분이 출국 금지를 당했는데 그중에서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10명 중 1명밖에 출국 금지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엿새 만에 이루어진 어떤 군사 작전같이 이루어진 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출국 금지 관련해서 국민적 오해가 있는데 원래 출국 금지가 되면 당사자에게 통보되도록 돼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실무상에는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비밀주의로 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 인사검증팀에서도 공수처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려줬으면 알았겠죠. 그런데 인사검증 시스템상에서 공수처는 그 개선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사자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체크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출국 금지된 여부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사자가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것은 인사검증이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는 대사로 간 사람, 이민 간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수사상 필요하면 불러드리겠죠. 이미 안 온 적이 없잖아요. 네. 뭐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소환에 불응할 것을 예정해가지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라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려 그렇게 따지자면요. 재판도 마찬가지, 국내지만 재판도 사실은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어땠습니까? 오늘만 해도 오전에 나오라는데 안 나갔잖아요. 오후로 재판이 그냥 미뤄졌잖아요. 이것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비난 가능성이 큰 건지에 대해서 국민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건 임 여러 가지 교수님께서 논쟁이 있을 만한 사안인데요. 즉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출금을 풀어줄 때 명분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협조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출금을 법무부가 심의를 열어가지고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에 휴대폰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공폰이나 다름없는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건 이후에
사건과 아무런 상관없는 시기에 휴대폰 교체하고 바꾼 새 휴대폰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건과 관련돼 있는 휴대폰이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 휴대폰 그 조사해 보십시오. 이러고 난 다음에 법무부는 또 그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명분 삼아서 내보내도 됩니다. 그러면서 출금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정석 전 국방부 장관은요, 이 수사 상황을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공수처가 올해 1월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자기 참모했던 사람들, 자기와 관련돼 있는 군 출신 인사들이 저거 이렇게 압수수색 받았어요. 이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고,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그럼 대한민국은 도대체 뭘 하는, 대통령실이나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이라는 말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정섭 장관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호주 대사 내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이슈를 키운 건요, 언론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요, 대통령실이에요. 그 휴일날 도둑 출국시키듯이 그렇게 서둘러서 내보낼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입장도 안 들고 신입장 복사본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외교 관례도 안 맞는 이런 일을 왜 만들어서 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워놓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요 내용만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번을 받은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과거의 반미 활동 등이 좀 논란이 되자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전지혜 위원이 비례 1번, 아무래도 비례 1번은 당을 상징하는 순번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재명 대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이후에 스스로 좀 사의를 표명했는데, 강성필 대표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연합 이 비례정당이 사실 최근에 조국 혁신당과 비교해서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러한 모습들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로서는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비례대표를 뽑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진보당의 인사가 진보당의 어떤 비례대표 의석을 우회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 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이 비례대표를 2번이나 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로서 많이 의심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이탈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또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도 비례연합에게 다시 제공을 요청한 것이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더 심도 있게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 전제 2분으로 하나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연합의 진보당 출신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번호를 받기로 되어 있는 후보들 중에는 이른바 통합진보당의 계승 세력들, 또 이석기 석방운동, 주한미군 철수운동 이런 거에 앞장섰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실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